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1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 공원 앞에서 도로 순찰을 돌던 경찰이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골목길을 서행하고 있던 흰색 소나타 차량인데 왜 이상했냐? 차 안에 2명의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있는 남성이 시선을 피하면서 몸을 휙 돌리는 그런 수상한 몸짓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요. 일단 차량 번호를 조회하게 돼요. 역시나 뺑소니 수배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차를 돌려서 사이렌을 켜고 앞서가던 소나타를 향해 한쪽에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했죠. 그러자 차량이 이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시속 100km로 미친 듯이 질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3km 정도의 추적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 남성들은 그냥 차를 버려두고 아예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천만다행으로 멀리 가지 못했고요. 강남구청 앞에서 경찰과 마주한 뒤 임의동행하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의 정체는 운전자 김씨 그리고 조수석의 이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어요. 같은 직장 사람인 거죠. 먼저 경찰은 왜 경찰을 보고 도주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운전자 김씨가 말하길 면허증이 지갑에 없어서 괜히 겁이 났다라고 변명을 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앞서 경찰의 눈을 피하고 몸을 돌린 건 조수석에 있던 이 씨입니다. 이거 뭔가 감추고 있는 듯 하죠. 그런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니까 1월 한겨울의 날씨에도 두 사람이 경찰 앞에서 아주 긴장을 한 듯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한편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약 8개월 전 천안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얘네들 단순한 뺑소니 범죄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직감이 들어요. 그래서 차 내부를 좀 더 수색하게 되거든요. 마침 조수석 서랍 안에서 파손된 휴대폰 한 개가 나옵니다. 뒷부분에 배터리가 없는 상태였어요. 일부러 빼놓은 거죠. 그래서 경찰은 곧장 각각 취조실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던 두 사람한테 그 차에 있던 파손된 핸드폰이 뭐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들이 횡설수설하더니 각기 다른 진술을 내놓았죠. 운전자 김 씨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실수로 두고 간 거다라고 해요. 하지만 조수석에 있던 이 씨는 그거 그냥 길에서 주운 거예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경찰은 바로 휴대폰을 수리했고요. 번호를 파악한 후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21살의 여성 가명 고진주 씨였어요. 경찰은 일단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확인해서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주 씨의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다.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젊은 여성이 막 감정이 북받치는 듯 덜덜 떨면서 대답을 해요.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거죠? 핸드폰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목소리에서 강한 추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대답했죠. 제 친구 진주는 7개월 전에 이미 죽었어요. 진주 씨는 평택에 살고 있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7개월 전인 2004년 6월 15일 강원도 야산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있던 중 이상한 형체를 발견합니다. 마대자루에 담겨져 있던 여성의 시신이었죠. 상태가 끔찍했는데요. 노끈으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고 얼굴 전체에 청테이프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문이 손상되지 않아서 신원 확인이 가능했는데 그 결과 고진주 씨로 밝혀졌던 겁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어요. 목이 졸렸다는 거죠.
사실 진주 씨는 19일 전 남편으로부터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녀의 남편 가명 박 씨는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서 아내가 사라졌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울면서 애원했어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아내가 혼자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생후 70일 된 아들과 아기와 함께 실종된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3일 전 평택에 있는 집 근처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와이프가 지금 연락도 없는 상태래요. 그런데 경찰이 갸우뚱하면서 남편에게 물었죠. 아니 왜 3일 만에 신고를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3일 전에 사실 이 두 부부가 말다툼을 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끝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냥 열받아서 가출한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고 지금껏 행방불명인 거죠. 일단 경찰은 남편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수사팀이 꾸려지고 진주 씨와 또 아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택 인근 골목길에 그 당시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대요. 그래서 실종 당시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고 씨의 휴대폰도 이미 꺼진 지 오래라 추적이 불가능했고요. 그럼 경찰은 혹시 아이의 행방이라도 따로 어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국에 있는 실종 아동 보호소 여러 단체에 연락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종 20여일 만에 평택이 아닌 강원도 고성 야산에서 그녀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문제는 시신 곁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왜 이토록 주목받지 못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2004년 5월에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시신 발견되고 일주일 뒤에는요. 한국인이 이슬람 테러 조직에게 피랍당해서 참수되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져요.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연이어 막 터지다 보니까 진주씨 사건은 사실상 보도조차 되지 않았죠. 심지어 아기는 여전히 행방불명이고요. 그렇게 그냥 7개월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서울에서 포착된 뺑소니 차량 안에서 사망한 진주씨의 휴대폰이 발견된 겁니다. 당연하게도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먼저 그 붙잡힌 두 남성입니다. 강하게 추궁하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씨와 이 씨 두 사람은 무작정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우겨댑니다. 네, 이거 경찰도 예상했죠. 그래서 한 명씩 유도신문에 들어가요. 먼저 김 씨는요. 강압적인 추궁을 하는 거 말고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달래보기로 합니다. 먹고 싶다는 음식도 선뜻 배달시켜주고 담배 한 대 피실래요?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작전대로 그는 점차 긴장감을 풀었는데요. 경찰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김 씨가 이혼을 한 후에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누나에게 맡겨둔 상황이었죠. 경찰이 딱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도 어린 자식이 있는 양반이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남의 애를 죽일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호소하자 김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억울하다는 듯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절대 아니에요. 저 애는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는 죽이지 않았다는 자백은 엄마 진주 씨는 죽였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수사관이 이걸 눈치챘지만 일단은 아이에 관해서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이는 아직 살아있고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내요. 한편 또 다른 수사관은 이 씨를 신문합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더 강경한 입장으로 거의 그를 협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옆방에서 당신이 혼자 죽였다고 다백을 다 했어. 너 지금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혼자 죄 다 뒤집어 쓸 거야. 이런 경고에 이 씨 또한 황당하다는 듯 반응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아이 납치해오라고 해서 그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여기서 바로 일당에게 납치를 의뢰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두 사람이 일하던 심부름센터의 사장 40살 정 씨였죠.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목표는 그 죽은 고진주 씨가 아니라 아이였다는 건데요. 경찰은 당장 정 씨를 수배하기에 앞서 먼저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또 이 두 사람이 입을 다물어요. 애가 안전히 있긴 있대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이때 경찰은 이 둘이 타고 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흙 묻은 삽과 장갑을 비장의 카드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빌미로 두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요. 야, 우리 이미 이거 국과수에 다 맡겼다. 결과 나오는 순간 살인은 다 밝혀진다. 차라리 빨리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게 형량을 줄이는 거에 좋을 거다. 이런 설득에 결국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이 씨가 먼저 반응합니다. 네,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행방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1월 23일 새벽, 경찰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자택으로 출동합니다. 여기가요, 넓은 정원이 딸린 꽤나 부유한 저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는 30대 남성 최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최 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죠. 새벽에 들이닥친 경찰에 모두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 최 씨가 물어요. 대체 무슨 일로 우리 집을 이렇게 들어오는 거냐? 표정을 보니까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더라고요. 60대이던 그의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경찰이 물었죠. 이 집에 아기가 있죠? 실제로 안방에 가보니 1살 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혈색이 좋아요. 또 주변에는 값비싼 유아용품이 가득했을 정도로 약간 호화스러운 분위기였죠. 경찰이 차분하게 여기에 온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부녀가 납치를 당했고 엄마는 죽었는데 사라진 아이가 저 방에서 자는 저 아이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최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요. 남의 집 소중한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최 씨의 아내까지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미쳤어! 당신들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절탔네! 자, 그런데요. 이때 경찰은 그 최 씨 아내에게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움을 포착해요. 정말 영문을 모르고 황당하다는 최 씨와 달리 아내의 태도는 유독 과장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 남편 최 씨가 정보를 흘렸죠. 몇 달 전에 아내가 미국에 가서 아들을 출산하고 왔다고요. 그럼 그때 함께 있었냐?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아이의 엄마에게도 임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미국에 있는 친정에 가서 7개월 전에 직접 아들을 낳고 돌아온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미 경찰은 아이의 DNA를 국과수에 넘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사이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는데 이 여자가 미국으로 나간 적이 아예 없어요. 이건 뭐 DNA도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뻔뻔스럽게 우기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궜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납치해달라고 의뢰한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정체는 38살의 가명 김나리 씨였죠. 놀라운 건 그녀가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였다는 점입니다. 그녀도 엄마예요. 그런데 다른 엄마의 아이를 뺏은 거죠. 결혼 13년 차 유부녀였던 김나라는 점점 결혼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있던 중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우연히 5살 어린 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최 씨가요, 화물차 운전기사였다고 해요. 근데 알아보니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더라고요. 그걸 알자마자 김나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곧장 실증난 남편과 키우던 자식을 버렸고요. 집을 나와서 최 씨와 동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 욕망에 이 남자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동시에 신분까지 속였습니다. 나는 사실 미국에서 온 교포야. 지금 잠깐 귀국해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
그녀의 최종 목표는 최 씨와 결혼해서 재력가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최 씨의 어머니가 이 여자 속을 간파했는지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러면 생각보다 결혼이 쉽게 성사되질 않겠죠? 그러자 김나라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기, 나 임신했어. 사실 임신이라는 건 최 씨나 최 씨 어머니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카드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도 김나라는요, 원래 남편과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 씨한테도 결혼은 하겠다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뤘고요. 가짜 임산부 배를 구해와가지고 하루하루 배가 불러오는 듯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쳐냅니다. 옆에 있던 최 씨는 정말 그 임신이 가짜라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식부터 올리기로 해요. 이때 김나라는 정 씨의 심부름 센터에 첫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인당 5만 원 줄 테니까 이 신부 측 하객 수십 명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렇게 결혼식까지는 어찌저찌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산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 김나라는 자기 친정인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면 영주권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출산하고 오겠다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이게 먹혔어요. 근데 이제 다음은 아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오냐고요. 2004년 2월 말 출국한다면서 집을 나온 그녀는 서울에 사는 친구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미혼모 보호시설, 보육원 여러 기관 접촉했지만 당장 입양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보통 입양은 몇 달간 부모가 검증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마음이 급해진 김나라는 마침 몇 달 전에 결혼식 하객 동원할 때 이용했던 심부름센터 정 씨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죠. 신생아 한 명 구해주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데 무조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여야 합니다. 그녀는 4천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이냐면 남편 쪽에서 이제 미국에서 출산하러 가야 되니까 그 경비금으로 지원해준 돈이었어요. 4천만 원을 주면서 만약 내가 원하는 그런 아이를 데려온다면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죠. 마침 이때 정 씨는요,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도박으로 진 빚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이 와중에 김나라의 제안은 사실 너무 달콤했거든요. 아이만 구해오면 거액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던 그는 자신의 센터 직원으로 있던 처남 김 씨와 또 친구 이 씨를 끌어들입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나서서 신생아 찾기에 돌입한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 않죠. 한 번은 이 일당이 천안의 보육원에서 몰래 아기를 납치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는데요. 급하게 도주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대로 뺑소니 쳤어요. 이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흰색 소나타가 수배중이 된 거고요. 시간이 흘렀고요. 김나라는 미국에서 귀국한 척 태연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보, 신생아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네요. 아기는 곧 외삼촌이 데려올 거예요. 최 씨와 그의 어머니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었죠. 그렇게 또 2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다급해진 김나라가 언제쯤 아기를 구해다 줄 거냐 정 씨를 닥달했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2004년 5월 24일 평택 골목길을 배회하던 일당의 눈앞에 먹잇감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생후 70일 된 아들을 안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고진주 씨였죠. 그녀를 계속 미행하던 일당은 차 2대로 그녀를 막아섰고요. 그대로 부녀를 납치해서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얼마 후 팔당대교 인근 한적한 곳에서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와 일당이 만났어요. 야, 애기 데려왔지? 일당은 진주 씨가 안고 있던 아이를 잡아채요. 하지만 그때 엄마는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저항을 한 거죠. 몸싸움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당이 갑자기 그녀의 목을 졸라요. 그렇게 진주 씨는
순식간에 살해당한 건데요. 범인들에 따르면 당시 그녀를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거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후에 시신을 싣고 3시간을 달려서 강원도로 이동했고요. 야산에 안매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애초에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차 안에는 시신 유기에 사용할 삽과 노끈 이런 도구가 모두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죽였다라는 말이 좀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어요. 한편 진주 씨의 아이는 정 씨의 손을 거쳐 마침내 김나라의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아이를 배달해 준 거죠. 어떤 사연으로 이 집에 온 줄도 모르고 최 씨와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속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추악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요. 이 범행에 연루된 4사람, 그들의 주장을 한 명씩 보면 정 씨는 아니 살해할 의도는 나는 없었다. 나는 오직 납치만 해오라고 했다. 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김 씨와 이 씨, 이 일당에게 넘겨요. 근데 누구보다 뻔뻔한 건 모든 것의 원흉이던 김나라입니다. 김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그냥 미혼모가 버린 아이를 원했을 뿐이에요. 엄마 이렇게 막 엄마까지 죽이고 전 이런 건 몰랐죠. 끝까지 자신은 죄가 없다는 듯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한편 아기는 친부인 박 씨에게 무사히 넘겨졌습니다. 박 씨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아내를 잃고 생업을 팽개친 채 그 갓난쟁이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나마 이 사건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들이 그 사이에 최 씨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잘 크고 있었고 뭐 필요한 예방 접종도 빠지지 않고 다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참고로 김나라는 이미 최 씨의 호적에다가 아이를 올려뒀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친아들이라고 믿었던 최 씨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이 사기극의 피해자인 셈입니다. 재판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판결 결과가 다소 열받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납치와 살인을 저지른 김 씨와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나는 납치에만 관여했다라는 정 씨의 진술은 인정됩니다. 그는 징역 5년을 받아요. 게다가 이 사건의 원흉 김나라 역시 5년을 받습니다. 사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니 이게 어떻게 5년짜리죠? 아이 납치를 의뢰했고 그걸 행했는데 5년?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두 사람의 혐의가 청부살인이 아니라 납치 의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작 5년형을 받은 두 사람은 2009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납치되었다가 친부에게 돌아간 그 아이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성인으로 잘 성장했겠죠. 하지만 자신의 친모가 그런 끔찍한 범죄에 휘말렸고 또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김나라의 허황된 욕망으로 비롯된 비극, 그녀의 이기심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젊은 엄마 고진주 씨는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평생 엄마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겠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했던 당시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범죄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7년 6월 24일 저녁 5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 B씨는 퇴근하는 길에 아내 47살 A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평소에 아내와 함께 운동삼아 골프를 쳤는데요. 얼른 집에다가 차를 주차해 두고 아내와 함께 같이 골프 연습장으로 갈 생각이었죠. 여보 나야 어디야? 이때 아내는 자신은 이미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잠깐 고민에 빠졌어요. 차 돌려서 같이 가자고 할까? 아니다.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그냥 따로 가지 뭐. 그렇게 연습장에서 만난 부부는 약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고요.
저녁 8시 30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습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여보, 출출하다. 집에 가서 열무에 밥이나 먹자.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차를 가져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로 헤어지게 돼요. 남편이 먼저 차를 끌고 주차장을 나왔고 자연스럽게 아내가 뒤따라올 거라 생각했죠. 잠시 후 집에 먼저 도착한 남편은 주차를 하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록 아내가 오질 않아요. 이미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남편은 좀 불안해졌어요. 뒤에 따라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을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 초조해하던 남편은 급히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인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신고를 접수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가출로 보긴 힘든 사건입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같이 운동하고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했었잖아요. 방금까지요. 그래서 가출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곧장 골프장으로 향했죠. 가장 먼저 지하주차장 CCTV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충격적이게도 바로 그곳에서 아내 A씨가 괴한들에 의해 납치되는 장면이 버젓이 찍혀 있어요. 정확히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8시 반 A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 자신의 아우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문을 열려고 하던 바로 그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스포티지 차량에서 두 남성이 내려요. 이어 두 사람이 보인 행동은 꽤 익숙해 보였습니다. 먼저 스포티지 뒷좌석에서 내린 남성이 차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옆차에 있는 운전석, 그러니까 아내 A씨에게 향했죠. 그러더니 스포티지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와서 A씨의 몸을 강하게 붙잡고 그대로 스포티지 뒷좌석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이때 입에 양말을 물리고 청테이프로 이제 돌돌 말았죠. 또 팔과 다리도 결박했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스포티지 조수석이 이번엔 열리더니 한 여성이 내리는 거예요. 그녀가 이 아내 A씨의 아우디 운전석에 앉았고 잠시 후 이 두 대의 차는 유유히 골프장을 빠져나갑니다. 즉 범행은 남성 둘, 여성 하나로 구성된 납치 조직에 의해서 지금 순식간에 벌어진 거죠. 경찰은 신속히 차 번호를 파악한 후 추적했어요. 도로 방범 시스템을 통해서 번호판을 하나하나 조회했지만 웬일인지 행적이 묘연합니다. 근데 이럴 리가 없어요. 분명 차를 몰고 나갔으니까 어디론가 갔을 거고 그게 찍혔을 텐데. 이때 경찰은 납치단이 번호판을 바꿨다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렇게 추적이 벽에 가로막혀 버렸지만 다행히 얼마 후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됩니다. 사건 다음 날인 6월 25일 오전 11시. 이 지금 골프장에 있는 창원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서 아내 A씨의 카드로 5번에 걸쳐 현금 400만 원 가량이 인출되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광주의 봉선동 일대 CCTV를 모두 분석해서 스포티지 차량이 있는지 추적했죠. 그런데 범인들 차량과 같은 번호판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모든 스포티지, 그 주변을 이제 돌아다녔던 모든 스포티지 소유주들을 일일이 역추적합니다. 이게 다음 날까지 밤샘 수사로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죠. 이게 정말 무슨 코앞에서 놓친 느낌인데요. 그러던 중 이 차가 좀 수상합니다. 보니까 스포티지 차량이에요. 근데 번호판은 스포티지가 아니라 SM5라고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15일쯤에 도난당한 번호판이라는 것도 파악됐고요. 이거구나 싶어서 경찰이 전국에 차량 번호를 수배하게 되죠. 그렇게 불과 1시간 만인 밤 10시 7분에 해당 차량이 이번에는 경상남도 함안군에 진입한 것을 확인합니다. 즉각 그 일대 대대적인 검문을 펼쳐요. 그리고 3시간 반 만인 27일 새벽 1시 반, 함안군에서 창원시로 향하는 도로에서 범인들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경찰이 멈춰 세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차 안에 있던 운전자 29살 남성 심 씨만 검거됩니다. 왜냐하면 뒷좌석에 있던 2명의 공범은 이미 산으로 도주해버린 후였거든요. 원래 심 씨도 도망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힌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정작 납치된 아내 A 씨는 이 차에 없어요. 경찰이 2팀으로 나눠서 도주자들을 추적했고요. 심 씨는 서로 끌고 갑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납치된 A 씨의 신변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형사가 심 씨와 대면을 했죠. 몇 시간 동안 계속 압박을 하면서 A 씨 어디냐? A 씨 행방 말해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못해 입을 열어요. 아니 전 운전만 했어요. 이건 전부 다 육촌형 심천우가 저지른 거예요. 피해자요? 피해자 이미 죽었죠. 저기 진주시에 있는 진수대교 아래 거기 확인해 보세요. 6월 27일 저녁 6시 진수대교 아래에서 마대자루에 쌓인 A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봤더니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르지 않도록 자루 안에 각각 6kg, 3kg, 2kg짜리 무거운 돌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는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목에 남아있는 뚜렷한 멍자국을 통해서 사망 당시 그녀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고요. 이 당시에 남편은 아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찰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거의 노숙하다시피 계속 머물렀는데 결국에는 싸늘한 시신으로 아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그는 무너져 버렸죠. 한편 경찰은 검거된 심 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전말을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망친 2명의 공범은 30살 심천우와 육촌 형이죠, 심 씨의,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36살 강정희민이었습니다. 2사람은 같은 골프장에서 일을 했어요. 정확한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눈이 맞더니 연인이 된 거죠. 그러다 지난 2016년 돌연 심천우가 사업을 하겠다며 일을 그만둡니다. 그나마 이걸 통해서 2사람의 관계가 최소 1년 정도 됐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골프장을 그만둔 심천우는 사업은커녕 흥청망청 살기 시작해요. 일은 하지 않았고요. 카드로 소액 대출을 받더니 일단 2,600만 원 써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엔 어머니 카드로 대출을 받았고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돼요. 대출은 점점 늘고 빚은 못 갚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풀어놨죠.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이때부터 심천우가 범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탕만 제대로 터뜨리면 빚도 다 갚고 사업 미천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여자친구 강정임에게 범죄에 가담하라고 제안하게 되는데 어떻게 구워 삶았는진 모르지만 강 씨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도 거액이 떨어진다는 이 달콤한 유혹에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후 2사람은 며칠간 머리를 맞대면서 범행 대상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때 떠오른 게 골프장이었어요. 골프장, 고급 외제차를 끄는 부자들이 몰려드는 장소죠. 둘 다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최소 1억 원 이상 외제차, 그걸 끄는 남자를 타겟으로 해서 잡아야 돼.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가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심천우가 남성을 제압하면 그 사이 강점임이 그 차를 몰고 도주해서 그럼 차가 2대가 되잖아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로 한 거예요. 심천우의 외형을 좀 살펴보면 키 175에 몸무게가 97kg나 나가는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남성을 상대로 제압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제 납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는 백수였던 육촌 동생 심 씨를 끌어들이게 된 거죠. 너 막만 보고 운전만 좀 해주면 100만 원 줄게. 야, 완전 거저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심천우를 중심으로 강정임 그리고 심 씨까지 3인조 납치 조직이 결성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범행 준비를 시작했죠. 일단 심천우가 하드보드지에다가 검은색 라카를 칠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었어요.
되게 허접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니발 차량 한 대를 렌트해서 그 위조한 번호판을 달았고요. 며칠간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합니다. 함안군의 한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사고, 또 이 동생 심씨한테는 마대자루 4장, 케이블 타이 40개, 절단기 사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요. 동시에 범행 장소인 골프장과 또 인적이 드문 폐주유소 하나를 물색해뒀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이들은 첫 범행을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6월 22일 오후 3시 53분. 세 사람은 카니발을 타고 점 찍어둔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밤 9시 17분까지 거의 6시간 동안 주차장에 머물면서 대상을 물색했는데요. 그러다가 고급 비싼 외제차를 보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쟤다 싶어가지고 일단 자기네 차로 남성을 들이받은 후에 납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의 행동이 생각보다 재빨랐어요. 주차된 차를 빼는 사이 남성이 골프장을 그냥 빠져나가 버렸죠. 그렇게 좀 허무하게 1차 범행은 제대로 된 시도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심천우는 안 되겠다. 타겟을 좀 더 다루기 쉬운 여성으로 변경합니다. 이후 이틀에 걸쳐 3인조는 계획을 수정했죠. 봐라, 이제 심천우가 내가 피해자 제압할게. 그 뒷좌석에 태우면 심씨 네가 차를 운전해. 강정임은 피해 차량 몰고 돌아다녀. 수사 혼선 줘. 이거였어요. 그래서 6월 24일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도 스포티지로 바꾸고요. 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다시 골프장으로 향했죠. 지하 주차장에서 3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오후 5시쯤 A씨, 앞서 사건의 피해자 아내 A씨가 아우디 차량을 끌고 들어와서 내리는 걸 발견합니다. 이거 일당이 애초에 목표했던 1억 원이 넘는 고급 차량 타고 있죠? 게다가 차에서 내리는 그녀가 루이비통 명품 가방까지 든 걸 확인합니다. 야야, 저 여자 돈 냄새 난다. 그러더니 세 사람은 아우디 바로 옆에 주차를 해두고 A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8시 30분 계획대로 이제 아내가 차에 타려던 순간 납치에 성공한 거죠. 이때 심천우는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과 롯데카드 한 장, 또 우리은행 카드 한 장을 강탈합니다. 이제는 이 카드 안에 든 돈을 갈취하는 게 목표예요. 이후 일당은 미리 물색해둔 고성군의 폐주유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거기에 가서 아무도 이제 못 보는 장소니까 피해자를 협박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색해둔 거고요. 당시 피해자는 몸이 결박된 상태로 뒷좌석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A씨가 이 범인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 10시 35분, 심천우가 피해자를 둘러매고 폐주유소 건물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동생 심씨는 마대자루와 케이블 타이 그리고 나일론 끈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서 뒤를 따라가요. 그 가방을 이제 형 심천우에게 넘겨줬고 자기는 다시 강정임을 데리러 창원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강정임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납치 직후 그녀는 A씨의 아우디 차를 몰고 이제 수사에 혼선 줘야 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차를 추적하도록 한 거죠. 그러더니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 차 버리고 그냥 도주했어요. 심씨는 그런 강씨를 데리러 간 거고요. 자, 그렇다면 폐주유소에서 그러니까 심씨가 떠난 직후 밤 10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범인 심천우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새벽 1시쯤 심천우가 여자친구 강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가 카드 비밀번호 알아냈어. 이걸 전해 들은 강점임이 이제 근처 ATM기에 가서 그 비밀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눌러봤어요. 맞아요. 그런데
범행 전부터 이 돈을 꺼내는 거, 그러니까 출금하는 건 꼭 셋이 모여서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바로 빼지 않고 서둘러 폐주유소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이때 심천우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올 때 아주 큰 거, 돌 3개만 좀 주워와. 영문을 몰랐던 강정임은 일단 근처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각각 6kg, 3kg, 2kg짜리 돌 3개를 주워서 차에 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돌이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새벽 2시쯤 폐주유소에 도착하자마자 용도를 알아챕니다. 피해자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강정임이 놀라서 자기 죽인다는 말은 없었잖아. 이렇게 묻자 심천우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는데 죽어버렸다. 이렇게 태연히 말하는 거예요. 사실 피해자는 164cm에 46kg밖에 나가지 않는 가녀린 체구의 여성입니다. 97kg 거구 성인 남성의 무게와 양력을 버틸 수 없었겠죠. 이어 심천우는 그녀가 차고 있던 350만원짜리 명품 시계에 또 50만원 상당의 목걸이까지 챙겼다면서 자랑스럽게 여자친구 강씨에게 내보여요. 자, 그렇게 다시 모인 3인조의 다음 목표는 이제 시신 유기입니다. 일단 시신을 마대자루에 구겨 넣었고 가져온 돌도 다 넣은 후에 진주시에 있는 진수대교로 향했죠. 미리 유기 장소를 물색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연고지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대교에 도착해서 이제 남성 둘, 심천우와 심씨가 마대자루 양끝 잡고 바로 다리 아래로 던져버렸죠. 이어서 심천우가 차에 타면서 투덜거렸대요. 아이씨 힘들어. 뭐가 이렇게 무거워. 아주 팔 저려 죽겠네. 야 근데 사람 죽였는데 왜 나 아무렇지도 않냐? 나 혹시 후천적 사이코패스인가? 이때 강점임은 그의 어깨를 막 주물러주면서 자기 그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야. 낄낄거립니다. 새벽 4시 모든 범행을 마치고 일당은 다시 차량 번호판을 교체한 후 전라남도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8시에 또 한 번 번호판을 바꾸고 유유히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납치해서 도주까지 총 3번에 걸쳐 번호판을 바꾼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었죠. 오전 11시입니다. 광주광역시 봉선동에서 카드론 대출 및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서 400만 원가량 인출했어요. 이때 CCTV에 찍힐 걸 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씨가 여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돈을 빼간 거예요. 참고로 굉장히 짧은 시간 사이에 카드론 대출이 연속적으로 접수가 되니까 이걸 수상하게 여긴 카드사가 그러니까 추가 인출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챙긴 세 사람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훔친 돈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고 또 사고 싶은 걸 사면서 막 쇼핑을 해요. 근데 앞으로는 어쩔 거냐고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이나 태국 이런 데로 도주할 준비를 해뒀고요. 여행 가방과 여권도 챙겨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해외로 뜨기 전에 집에는 좀 들러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다시 창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검문하던 경찰의 꼬리가 잡힌 거죠. 근데 여러분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잊지 마세요. 심천우와 강정임은 지금 산으로 도주한 상태예요. 얘네 잡아야 합니다. 그날 새벽 1시 반 산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요.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었대요. 그리고 2시간을 꼼짝없이 버텼죠. 그러다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남해 고속도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정차하고 있는 트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사한테 얘기를 했죠. 기사님 저희 차가 고장나서 그러는데요. 저희 부산까지만 좀 태워다 주실래요? 5만 원 드릴게요. 다행히 태워줬어요. 그렇게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옷을 사서 갈아입었고요. 다시 오후 4시에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합니다.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28일 아침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해요. 이어 중랑구의 한 모텔에 5일간 투숙하면서 경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을 공개 수배했고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7월 2일 밤 10시에 익명의 제보자에게 그 두 사람이요.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제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막 달려갔죠? 아니 그랬더니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체크아웃 전이었어요. 짐도 그대로 있고 잠시 외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즉각 모텔 근처에서 잠복을 했고요. 이들이 다시 나타나길 기다렸죠. 예상은 적중합니다. 밤 12시쯤 모텔로 들어오는 두 사람이 포착돼요. 경찰은 신중했어요. 어떤 경로든 도주할 수 없게 도주로 모두 차단했고 다음날 아침 10시 심천우와 강정임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살인에 대한 자백이 필요하거든요. 경찰은 주범인 심천우를 강하게 압박했어요. 앞서 심천우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기가 폐건물이라 CC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제대로 입증을 하려면 심천우의 자백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감지했는지 심천우가 딴청만 피웁니다. 그날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죽어 있었대요. 자긴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왜 죽였냐? 왜 죽어 있었냐? 그건 난 모른다. 나는 혹시 살인범으로 몰릴까봐 그냥 시신을 유기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신 목에 케이블 타이로 조른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니까 심천우가 피해자가 막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하다 보니 내가 제압하려다가 목에 그렇게 좀 생겼다라고 둘러댑니다. 답답해. 이렇게 심천우가 입을 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정황 증거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면밀히 조사를 했죠. 그러던 중 의외의 곳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지난 2011년 3월 24일과 30일 밀양시와 김천시의 금은방에서 발생한 두 건의 미제 강도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심천우의 행적과 상당히 일치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3인조 강도단이 습격해서 금은방 주인 폭행하고 진열장에서 금반지와 현금 가져갔습니다. 당시 피해액이 한 460만 원 정도예요.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동생 심 씨와 여자친구 강 씨는 그때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심천우의 전 여자친구 변 씨와 또 다른 지인 서 씨가 다 합세를 해서 그 강도 사건을 벌였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사건들과 창원 골프장 살인사건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날카롭게 주목했죠. 왜 그랬냐면 심천우 얘는 상습적으로 목을 조른 전적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피해자들이 기절하는지 이미 학습했을 겁니다. 즉 그 선을 조금만 넘어서 힘을 준다면 피해자를 죽일 의도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2017년 12월 재판 당시 심천우는 여전히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반복적인 범행으로 봤을 때 심천우에게 다분히 피해자 A씨를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공범인 심 씨와 강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돼요. 이어진 2심과 3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서 심천우는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죠. 참고로 앞서 미제 강도 사건의 공범이었던 전 여자친구 변 씨, 지인 서 씨도 다 범행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됩니다. 오늘 사건에서 사실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건 피해자인 남편 B 씨일 겁니다. 27년을 함께했던 동반자, 아내를 잃은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사건 이후 그는 추측성 기사에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을 범인으로 몰아가면서 청부살인을 한 거 아니냐, 치정 관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온갖 음모설로 그를 괴롭혔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주범을 도피시키고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악성 댓글도 달렸고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의 허술한 수사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주한 심천우와 강점임을 찾기 위해서 함안군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들은 이미 부산, 대구 거쳐서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야말로 전국을 누빈 건데 그렇게 함안군에서만 검문을 하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겠어요. 또한 범인들 모텔에 있습니다 라고 그 익명 제보자 기억하시죠? 익명 제보자예요. 그만큼 그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할 텐데 또 그게 안 돼서 기사를 통해서 제보자의 신변까지 노출되는 허점을 보이고 말았죠. 심천우와 강점임, 오늘 사건에서 다소 의아했던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심씨까지 해서 이 3인조가 참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어요. 번호판 제작도 하고 훔쳐오고 서로 역할 나눠가지고 심지어 범행, 그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의 범행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데 왜 굳이 A씨를 죽여야 했을까요? 애초에 그건 계획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날 훔친 돈이 겨우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셋이 나누면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일 텐데 이것 때문에 해외에 도피까지 할 생각을 한다? 좀 이상하죠. 아니면 애초부터 심천우는 이 까딱 잘못되면 살인도 저지르겠다라는 마음으로 플랜 B를 만들어둔 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범인 심천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마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다는 게 그나마 우리에겐 안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